오늘은 해외 사건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원어민 영어 강사 캐롤린 조이스 아벨 살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8년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해 미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의 영어를 가르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시사영어사의 러브콜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캐롤린은 잠실 쪽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요. 캐롤린은 동료 강사인 낸시, 샌드라, 캐시와 친하게 지냈는데 특히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하는 캐시와는 절친 사이였습니다. 그녀들은 한국 학생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이태원에서 파티를 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과 한국의 지방 도시를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여행 다니면서 20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캐롤린이 살해당하면서 그녀들의 한국 생활은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캐롤린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원어민 강사들은 공포에 떨었는데요.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된 캐롤린의 사건을 접하면서 인종차별적 살인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누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인지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한국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미지의 세계이자 신비로운 나라로 여겨졌는데요. 이 나라를 탐험하기 위한 모험심 가득한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 입국해 영어 강사를 하고 있던 때라서 인종차별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남자친구들이 많았던 캐롤린의 치정살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어요. 사망한 캐롤린은 교수 부모님 밑에서 3명의 딸 중에 막내로 자랐고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캐롤린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를 원했고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캐롤린은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파키스탄, 독일, 프랑스에 잠깐 동안 거주하면서 그곳들을 사진으로 담아냈고 네팔에서 영어 강사로 취업하면서 아시아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87년 일본에서 1년 동안 영어 강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 경력으로 한국 시사영어사로 일자리를 바꾸면서 1988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본에 있었을 때 사랑에 빠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미국인 강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토모유키였습니다. 토모유키는 한국으로 일자리를 옮긴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캐롤린은 일본에 평생 살지를 고민하면서 대답을 미룬 상태였어요. 토모유키는 캐롤린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한국 경찰은 토모유키를 의심했으며 그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그는 사건 당일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당일 캐롤린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아서 원어민 선생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캐롤린과 가장 친한 사이이자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캐시는 즉시 캐롤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자 혹시 사고가 났는지 의심했고 캐롤린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캐시와 샌드라 그리고 한국 학생 3명이 캐롤린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요.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아서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거실 쪽을 둘러보고 있을 때 캐시가 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 쪽으로 갔어요. 방에서 나온 캐시는 캐롤린이 살해당한 것 같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절친 캐시는 캐롤린이 너무 처참하게 죽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경찰들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그녀의 몸에는 방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30군데 정도 칼에 찔렸고 특히 귀에서 귀까지 목이 완전히 그어져 살해당해 있었습니다. 방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의해 비닐에 쌓여 아파트를 나오는
캐롤린의 시체를 보면서 남은 동료 강사들은 이게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는 캐롤린의 모습을 본 원어민 강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인들을 싫어한다면 자신이 다음 차례로 살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캐롤린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고 캐시와 동료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절친이었던 캐시는 캐롤린의 가족에게 애도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캐롤린의 가족들은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토모 유키는 한국으로 건너와 캐시와 샌드라의 아파트에 함께 지내면서 캐롤린의 장례식과 그녀의 유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시사영어사 모든 원어민 강사들과 직원들은 경찰의 수많은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살인 같은데 원어민 강사들과 학원 관계자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조사만 하다가는 진범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아파트를 억지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으며 거실에는 2잔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집은 누군가에 의해 뒤진 흔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없어진 물건이 없어서 캐롤린이 아는 사람이 강도가 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주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른쪽 폐를 관통하는 칼이 결정적인 사인이었으며 귀에서 귀까지 목을 그은 상처는 캐롤린이 죽고 난 다음에 한 행동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범죄는 평범하지 않았던 경우였는데요. 살해범은 캐롤린을 완전히 죽이고 싶어 한 것으로 이는 캐롤린이 아는 사람이 살해범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미군 수사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명한 존 보트라이트라는 형사 반장이 이 사건에 투입됩니다. 학원에서 함께 일하던 원어민 강사들은 한국인이 범인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캐롤린의 사체는 지인 중에 범인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나고 일주일 뒤 존 형사는 캐롤린의 사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캐시는 벌써 한국을 떠나 워싱턴 주립대학에 복학한 상황이었는데요. 동료들은 캐롤린의 시체를 발견한 캐시와 샌드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캐시는 절친 캐롤린이 죽고 며칠 사이에 7kg이나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동료 강사들은 그녀를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쉬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샌드라는 아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존은 그녀에게 당신이 캐롤린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샌드라는 의자에 앉아 존 형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30초 정도 후에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존의 의심을 샀고 캐롤린이 죽고 2달 뒤 샌드라는 변호사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살해할 때 쓰인 무기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지만 탐지기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샌드라는 그제서야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겠다고 하며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샌드라에 따르면 자신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룸메이트인 캐시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자신이 캐롤린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샌드라는 너무 놀라서 뭘로 죽였냐고 물었고 캐시는 칼로 죽였고 칼은 지금 싱크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샌드라는 믿기지 않았고 캐시와 함께 캐롤린의 아파트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캐시의 말대로 칼에 찔려서 캐롤린이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샌드라는 캐롤린의 팔을 만져봤는데 아직은 따뜻했고 그녀가 죽지 않은 것 같아서 샌드라는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캐롤린의 목을 귀에서 귀까지 그어서 확인 살해한 후
샌드라와 캐시는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집을 뒤지고 캐롤린의 집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부검의 결과와도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샌드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은 칼을 숨기는 것과 집안을 뒤진 흔적을 남게 하는 것만 도왔고 캐시가 캐롤린의 목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샌드라는 캐롤린의 죽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룸메이트가 살인자라는 것과 그 살인자를 도와 증거를 없애는 일을 했다는 것이 자신이 살인자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단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거짓말 탐지기도 살인에 관해서는 통과했습니다. 많은 조사 후 경찰은 샌드라가 캐롤린을 특별히 확인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샌드라는 캐시가 캐롤린을 죽였고 자신은 증거를 없애는 일만 도왔다는 진술은 변함없이 했기 때문에 샌드라를 1989년 7월 그녀의 아파트에서 체포합니다. 그녀는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로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생활을 잘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캐롤린의 가족들은 살인을 도운 사람이 6개월형만 살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원어민 강사 중 한 명인 타마라의 증언에서 캐시의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강사 중에 일부만 캐시가 동성연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타마라에게 캐롤린을 너무 사랑하게 됐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도 될지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타마라는 캐롤린은 동성연애자 같지 않으니 고백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습니다. 타국 생활에 외로움을 느끼던 캐시는 사건 당일 캐롤린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키스하려 했고 캐롤린은 캐시를 밀어내면서 자신은 동성연애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캐시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났고 주방칼을 가지고 와서 정신없이 찔렀을 것으로 이야기를 종합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는 캐시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살인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한국은 미국과 범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캐시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캐롤린의 가족은 워싱턴주에 강력하게 다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가 미국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국가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슈레더를 통해 용의자 증언 녹취록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의 끊임없는 요청에 캐시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을 했지만 모든 질문에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한국에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사건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경찰 역시 증거를 찾기 위해 샌드라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하고 캐시의 집으로 찾아가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지만 오랜만에 나타난 옛날 룸메이트를 보고 캐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캐롤린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법에 호소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자 미국 탐사 프로그램에 호소해서 많은 방송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캐롤린의 가족의 노력으로 캐롤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은 1994년 미국인이 외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했을 때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시는 현재 웨스트 워싱턴 대학에서 18년 동안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살인 용의자는 눈앞에 있지만 그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한국으로 들어와 재판을 받고 그녀의 결백을 주장하길 바라고, 만약 그녀가 이 사건의 살인자라면 이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캐롤린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